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장은 물질 대사의 서론입니다. 생명 현상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사를 한다는 거죠. 에너지를 이용해서 뭔가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오징어는 빛을 내고 있죠. 이 빛도 물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죠. 생명 현상에서 이 물질 대사는 어떤 물질을 다른 거로 변화시키면서 에너지가 여러 가지로 변하게 되는데, 대사의 경로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중간에 다른 물질을 해서 결국 최종 산물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여기에 이 단계마다 효소, 엔자임이 다 작용을 해서 이 효소가 작용함으로써 복잡한 분자들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바깥으로 내기도 하고, 작고 단순한 분자들을 조립해 갖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는 호흡,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광합성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의 형태는 이거는 이제 물리학이죠. 이건 물리학을 듣지 않은 분들 지금 좀 잠시 집중해서 보시면 크래시 코스로 물리학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뭔가 변화를 초래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열로도 측정하고요. 우리가 열로 측정할 때는 칼로리,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맥칼로리 뭐 이런 거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그 칼로리로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는 물리학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또 열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높은 데 있는 놈들은 에너지가 많고, 낮은 데 있는 놈들은 에너지가 낮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영어로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데, 원래 포텐셜이라는 말은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위치에 갔을 때 떨어지면 그 에너지가 나오게 되죠. 운동 에너지는 운동할 때 나오는 에너지, 이네들은 이제 다 열로 변환이 되죠. 이 에너지는 서로 변화가 될 수 있고요. 생명체는 에너지를 계속 받아서 먹고 마시고 이런 해서 그걸 대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합니다. 이거 생명현상 역시 물리학의 열역학 법칙을 계속 따르고 있는데요. 이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없고 단지 전달되거나 형태만 변한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종류가 다른 걸로 변한다는 것이고요. 생물체들은 에너지를 만들 수 없지만 환경에서부터 에너지를 획득합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결국에는 엔트로피라는 무질소도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100%가 다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데, 우리 생명체의 경우는 주변에 열로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자발적 과정, 어떤 현상이 저절로 일어난다 하는 걸 얘기할 때는 스폰테니어스 에너지 투입 없이도 발생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물리학이라서 이 정도로 우리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예를 들자면 곰이 물고기를 먹으면 물고기에 들어있는 화학적 성분을 우리가 거기에 숨어져 있는 에너지를 먹고 운동을 하면서 열로 방출을 하고요. 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면서 역시 또 에너지가 소모가 되죠. 이거를 이제 그 자유에너지 변화라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반응을 할 때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고 그 차이를 델타 G, 자유에너지 변화라는 걸로 표시합니다. 이 델타 G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게 쉽게 일어나고요. 마이너스, 음으로 나타낼 때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이 되고요. 이 처음 시작하는 에너지가 낮고 그 다음 최종 산물의 에너지가 높은 단계면 열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그만한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게 그렇게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보통 눈으로 봤을 때 별로 차이가 보이지 않는 거를 이제 평형 상태,
만들어지는 것과 흩어지는 것, 거꾸로 없어지는 것의 그 형태가 겉으로 보기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자유에너지가 제로로서 왔다 갔다가 아주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형과 물질대사라는 것을 이퀄리브리움 평형과 물질대사 메타볼리즘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닫혀있는 공간에서 높은 곳에 물이 낮은 곳으로 저절로 흘러갑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흘러갈 수 있는 델타 G가 마이너스죠. 그리고 평양에 이르면 왔다 갔다가 차이가 없어서 델타 G가 제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계속 흘러나가는 건 물이 계속 들어오고 흘러나가고 하는 상태에서는 이게 높은데 이쪽에 많이 있고 이쪽이 높은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로 계속 흘러가고요. 생물체에서는 이런 것들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여기서 보면 이제 발전소가 여러 개가 있듯이 이렇게 작은 단계로 나뉘어져 갖고 들어온 에너지가 최종 에너지로 해서 나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생명체에서 이제 에너지로 표시되는 것이 이제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ATP,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ATP입니다. ATP는 요 생긴 모양이 아데닌 그리고 여기에 당 5개 카본 탄소를 가진 당 라이보스가 있고 포스페이트가 하나, 둘, 3개가 있습니다. 이게 3개 포스페이트 중에서 하나가 여기 3개의 포스페이트 중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갈 때 물이 들어오면서 물이 더해지면서 여기가 분해되는 가수 분해를 하고 이때 요게 끊어지는 부분의 에너지로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TP가 가수 분해를 해서 ADP 두 개의 포스페이트와 하나의 인산으로 바뀌어지는데 이것이 강한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는 ATP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것을 다른 곳에 쓰게 되죠. ATP의 기계적인 작동에서의 사용과 재생을 보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물질 수송에 대해서 이 농도에 역해서 실제 자연현상의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거에 반대해서 갈 때는 힘을 써서 들어간다고 할 때 그때 힘으로 쓰이는 것이 ATP가 쓰이고요. ATP가 쓰이면 이제 ADP가 나오고 포스페이트가 따로 떨어지게 되죠. 또 이 액틴 미세 골격을 타고 넘어가는 베스컬 소낭들도 이렇게 걸어간다 그랬는데 이때도 힘이 들지요. 걸어가게 하는 힘 그런 것을 ATP를 에너지 소스로 해서 쓰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이클이 ATP는 하이 에너지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물이 들어가면서 분해되면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거를 ATP로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딴 데서 들어와서 돌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순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사를 하는데 생물에서 제일 중요한 보통은 이제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거 커다란 단백질들의 분자로서 효소가 그 단계를 작용을 하게 됩니다. 효소는 우리가 처음에 갖고 있는 에너지 반응하게 되는 물질 갖고 있는 에너지 이게 마커가 안 보이는 반응하게 되는 에너지가 있고요. 그거가 보통 이제 마지막 산물이 만드는 프로덕트가 될 때 에너지가 이제 차이가 있고 요 차이가 델타 D죠.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단계를 거쳐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올라갈 때 에너지가 높은 단계로 보통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여기 EA라고 써 있는 게 액티베이션 에너지입니다. 요 꼭대기점을 전이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이제 AB라는 물질과 CD라는 물질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상태가 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서 AC와 BD로 변하게 되는 그때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화학 반응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효소가 작용하면 요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떨어뜨리면서 훨씬
가기가 더 쉬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효소하면 여러분들이 요즘 효소라는 말을 방송이나 뭐 일반인들 사이에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매실 효소를 담았다, 무슨 인삼 효소를 담았다. 근데 거기에서 쓰이는 효소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효소랑 좀 다른 것이니까 착각하지 마시도록 부탁합니다. 효소가 이 기질, 리액턴트, 이제 반응사는 그것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 효소의 특이한 자리에 가서 들어가서 요 안에서 반응 산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부셔지거나 합쳐지거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큰 단백질 효소에 반응 물질이 붙어서 떨어집니다. 반응 물질이 항상 이렇게 작은 것은 아니에요. 효소가 활성하는 데는 각각의 그 효소마다 갖고 있는 성질이 있어 가지고 그 성질이 보통은 우리 체온에 37도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뜨거운 온천에 사는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최적 효소가 그 온천 물에 온도와 맞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 몸의 위 같은 곳은 아주 산성이 높죠. 그런 곳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성의 우리 효소 반응이 최적화되어 있는데 위 안에서 일어나는 효소들, 뭐 소화 효소들 이런 것들은 위에 산성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효소에 잠깐 앞으로 요 부분에 이렇게 기질 반응을 하는 것들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경쟁적 효소 억제자들이 있는데 경쟁을 시켜서 억제를 하거나 경쟁이 아닌데 다른 곳에 붙어서 여기에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억제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약으로 먹는 것들 대부분이 이런 것에 해당합니다. 어떤 작용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작용을 억제하는 이런 화학물, 주로 이제 화학물질 같은 것들이죠. 이런 걸 막아서 작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효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절을 받으면서 그 효소의 활성을 조절을 하는데 특별히 입체성 조절,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이라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알로스테릭 레귤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개로 합쳐져 있는 그런 단백질을 효소인 경우에 특별히 작용을 하는데 이런 게 주로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하나가 붙었을 때 이 하나가 붙음으로써 전체가 변화해서 전체의 기능이 활성이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순간적으로 하나가 붙으면서 여러 개가 동시에 변해서 효소 활성화가 급속히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 좋은 예로 우리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결합하는 방법이 알로스테릭 레귤레이션 입체성 조절이라는 이런 방법으로 됩니다. 이 생명체 안에서의 대사는 전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다른 요소들이 쭉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게 돼 있는데 이게 마지막 산물이 많으면 이 산물이 앞에 처음 시작하는 산물을 방해하는 여기서 되먹임 억제라는 방법으로 조절을 합니다. 생명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나치게 많은 그 반응 물이 생기면 이거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게 이때는 그 최종 산물이 앞에 효소에 억제제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되먹임 억제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는 중간고사의 25%를 차지하는 점수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뒤에 보면 복습이 있는데 거기에 개념 복습을 손으로 직접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듯이 정리를 하시고요. 각자 뭐 노트에 쓰시거나 아니면 종이에 써서 그걸 하시고, 그 6장 끝에 그 복습 뒤에 생각해보자 문제 1번부터 8번까지 해답은 책 뒤에 있습니다. 그거를 손으로 직접 적어서 문제까지 적어서 다 풀어서, 그래서 다음 시간 수업 시간까지 가지고 와서 제출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쓰는 것으로 과제를 내는 거를 중간고사 부분으로 대체를 하면서, 이 부분은 중간고사에 외워서 시험 보는 그런 쪽에서는 여러분 빼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면 아마 이런 방법이 사실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중에도 뭐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겁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보다 한번 써보면, 시험 보고 나서 잊어버리지 않고 한번 써보면 여러분들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십시오.